네, 6월 8일 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삼프로TV 큐레이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밝게 인사해도 되죠? 뭐 이제 다 끝났잖아요. 4시 반인데 오늘 하루 종일 우셨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내일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네요. 고생 그죠? 많으십니다. 진짜. 오늘 아닙니다. 몇 시간째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12시부터. 12시부터 지금까지? 네. 와. 뭐 시장과 함께 가는 거죠. 아니, 저도 저지만 네. 명성님도 지금 오늘 하루가 길지 않아요? 저요? 근데 저도 그래서 네. 안 나오려고 했는데 작가님한테 저 못 가요 그랬는데 저보다 이제 저희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이거 앞에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또 도망을 칩니까?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시장인데 너무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제가 앞에서 뭐 아마 제 존경하는 이제 김장렬 센터장님이나 이제 이건희 대표님이 다 얘기는 해주셨을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월가에서 무슨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네. 월가에는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짚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환영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진짜 잘 오셨어요.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장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미장하고 결부시켜서 중요한 이슈 또 네. 명석 큐레이터가 잘 얘기를 해줄 거라 믿고 어쨌든 요게 촉발된 건 그렇죠. 촉발된 건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네. 주말 동안에 진짜 공포에 떨었다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아예 눈으로 보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계속 월요일에 어떻게 될까 막 생각만 하면서 조금 불확실성이 컸는데 자,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코스피도 서킷, 코스닥도 결국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좀 핵심만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국내 증시는 확실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방향성과 움직임에 너무 큰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0%가 넘잖아요. 맞아요. 시총이. 네. 그게 저는 일단 최근에 국내 증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하드웨어 섹터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맵을 보셔도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난 금요일의 흐름이었거든요. 사실 물론 이쪽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일부 어느 정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고 이게 금요일이었지만 목요일에는 또 달랐거든요. 빨간 게 아니네요. 맞아요. 목요일에는 반도체만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또 선방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근데 국내 증시는 이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밀리면 시장의 영향력을 아예 완전히 그냥 시장을 박살내 버린다는 거, 그게 지금 국내 증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뉴욕 증시랑 비교했을 때 굳이 한 가지를 더 찾자면 저는 달러 인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어느새 100선을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 증시가 안고 있는 그 환율이라는 변수를 그렇죠. 한 번씩 더 곱씹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뉴욕 증시 나스닥이 4% 하락했고 뭐 정확하게 그 2배 정도 8%의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바람이 국내에 2배로 세게 분다. 네. 뭐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가를 네. 되짚어서 보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주말 사이에 마이너스 8%? 네네네. 네, 이게 이제 하한가니까 예전에 몇 달 전에 플러스 8% 상한가를 뭐 그런 적도 있었죠.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박병창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걸 언제 보지 그러면서 캡처 떠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군요. 참 마이너스 8%도 또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큐레이터님 말씀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냥 뉴스상 나온 거는 네. 고용지표, 맞아요. 네, 고용지표 뭐 금리,
매크로 쪽을 좀 건드렸다, 우려가 커졌다, 뭐 이건데 네. 큐레이터님만의 좀 의견으로 스토리를 좀 엮어주세요. 일단 두 차례죠. 네. 두 차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 번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미국 증시 자체가 하락한 건 아니지만 반도체가 그때 급락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으로 인한 뭐 그런 쇼크가 좀 있었다 네. 라고들 전해지고 있죠. 근데 그 고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 좀 짚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고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도 좀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자체는 좀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렇다는 거는 사실 고용이 예상외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걸 유추해 봤을 때 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면 고용이 많이 증가한 게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좀 늘었겠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레저 및 숙박업입니다. 7만 개가 급증을 했는데, 레저 및 숙박업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월드컵으로 인한 단기적인 그런 반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업률은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고용을 이렇게 조각조각 뜯어봤을 때 중소기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뜯어보지 않고 제가 그 금요일 저녁 매일 밤마다 월각 킥샷 라이브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고용이 발표되고 17만 7천이라는 숫자가 발표되자마자 네. 시장이 갑자기 발작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시장은 궁금하지가 않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 순간적으로 바로 발작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 궁금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왜 2배가 나왔지?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트리거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핑계거리. 네. 하락의 이유를 하락의 시장이 계속 이유를. 찾고 있었고, 네. 그리고 아까 뭐 나스닥만 4%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거죠. 아니, 왜 고용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왜 하필 반도체가 그 공세의 대상이 되었을까? 네. 사실 반도체가 펀더멘털이나 내러티브 상으로 최근에 뭔가 엄청난 뭔가 큰 뒤틀림이 일어났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에 그 하락을 굳이 찾자면 네. 브로드컴의 실적이 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찾는 건데, 네. 브로드컴의 실적에서 나왔던 아쉬운 포인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닌데, 브로드컴 CEO가 그 중간에 그 컨퍼런스 콜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CFO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진이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시장의 하락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급락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는 했는데, 그 마진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TPU에 대한 주문이 점점 더 늘어나서 마진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브로드컴은 단순히 반도체 TPU만 설계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원래 일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솔루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는 쪽이 있었는데, 그쪽에 대한 비중보다 TPU, 이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조업의 그 영업이익률이 좀 낮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비중이 높아지면 마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앞으로 TPU의 주문은 계속 물밀듯이 들어올 건데, 이게 늘어나면 기업 자체의 어떤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한 거라서 이거는 사실 시장 좋았을 때면 TPU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AI에 대한 기대치가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구나라고 네. 해석할 수 있을 수 있는 여지거든요. 근데 그걸 핑계로 브로드컴이 15%를 빼버렸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두 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의 그 욕구가 상당히 컸고, 그리고 그 차익 실현의 이유는 반도체만큼이나 뭔가 되게 맛있는 메뉴가 등장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메뉴? 스페이스X가 등장한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네. 조금 단순화해서 단순하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시장을 좀 부패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뭘 뭐? 먹을까 네. 차려진 데서 뭐 네. 되게 많잖아요. 네.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내내 너무너무 맛있고 유명한 집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뭐죠? 반도체. 반도체죠. 네, 압도적으로 반도체죠. 아. 모두가 거기가 심지어 가격도 싸요. 네, 심지어 맛있는데 가격도 싸. 그리고 막 캐파를 늘려줘. 뭐 막 레버리지 만들어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거기 막 줄을 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맛있는 스페이스X라는 재료가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맛있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어디서 그걸 살 유동성을 마련할까요? 많이 오른 곳. 그렇죠. 네. 예. 음. 그 많이 오른 곳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네. 지금 모든 걸 깨버렸잖아요. 금리가 이 정도인데도 반도체는 더 갔죠. 네. 유가가 급등했는데도 반도체는 더 갔죠.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계속 지금 너무 과도한 쏠림이 있고 이렇게까지 과속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데 네. 이게 계속 누적이 된 거죠. 데미지가 누적이 되다가 이 스페이스X라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제 생각에는 이 브로드컴의 실적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대상으로 이 차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하락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9주 연속인가요? 지금 네, 9주 연속 상승했어요. 그렇죠.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던 차에 핑곗거리를 찾던 차에 네. 걸렸다. 이게 고용과 금리와 그리고 반도체가 뭐 너무 많이 올랐고 브로드컴 이슈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엔비디아의 그 왜 용량을 좀 줄인다, 스펙을 좀 네네네. 줄인다 이런 네. 것도 며칠 전에는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있었죠. 여러 가지가 좀 얽혔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핑곗거리를 찾고 있을 때 적당한 것들이 뭉쳐졌다. 그렇죠. 그러면 네. 펀더멘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던 올렸던 거는 돈을 잘 벌어 성장성이 있어 이런 건데 이것에는 그러면 균열이 크랙이 없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월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하나 더 생기긴 했어요. 어떤 거요? 최근에 알파벳이 증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850억 달러인가? 맞아요. 스페이스X라는 아까 되게 맛있는 그런 물건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조달하려는 금액이 750억 달러거든요. 네. 알파벳이 그 이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넘어갔죠. 왜냐?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억 달러를 샀거든요. 야, 알파벳이 증자를 하는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따라가서 살 정도로 믿어도 되는 그런 증자이구나라고 생각해서 호재라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근데 지난 주말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뭐죠? 메타. 네. 네. 메타는 알파벳만큼 시장의 신뢰를 받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메타는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로 저도 그 맞아요. 보기는 했는데 공식 발표예요? 메타 측에서도 증자하겠다고? 메타는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예, 부인을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할 안 것 할 수 같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는 누가 멈추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알파벳이 그 부담이 가장 적다고 얘기하는 알파벳이 증자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메타가 거기에서 포기한다라는 거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시장은 걱정을 하겠죠. 금리가 높은데 지금 이렇게 덮어놓고 계속 AI 캐펙스를 높여도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따라 붙겠죠. 네. 그렇게 되면 원래 AI 하드웨어가 올랐던 내러티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가 올랐던 내러티브는 걱정하지 마. 어차피 쟤네 돈 많아. 어차피 쟤네가 캐펙스 투자 계속 할 거야. 증가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올라왔던 거고 실제로 이번 실적 시즌에 더 그런 점이 부각이 됐었죠. 네. 예,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캐펙스가 와 여기서 더 올라가네. 네. 이러면서 반도체가 더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던 건데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하겠죠. 네. 고용도 이렇게 나왔는데 금리 인상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가 누군가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중 누군가가 포기라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땡겨왔던 AI 하드웨어에 대한 주가를 너무 미리 반영한 건 아닐까? 네. 라는 걸림돌이 하나 생긴 거죠.
근데 이거 네. 그 투자에 대한 네. 걱정? 네. 언제 버블이 터질까? 네. 뭐 이거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뭐 네. 이런 얘기들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작년에도 내내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뭐 오라클 그렇죠. 얘기도 정말 많이 했던 네.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어느새 좀 조정을 받고 딛고 또 올라가고 또 맞아요. 올라가고 여기까지 그래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제 접할 때마다 음. 그 맞아요. 이게 너무 위험을 작게 보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긴 한데 네네. 이게 너무 반복적이다 보니까 음. 또 올 때가 돼서 이런 논란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사실이거든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아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그게 맞아요. 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떤 가격에 대한 조정은 음, 지금 단기적으로 꽤나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그 다시 시장의 자신감을 불어주기까지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계열을 다시 되돌려 보면 네. 이 고용과 브로드컴이 있기 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때 시장의 자신감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 자신감이 왔던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이었어요.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놀라운 실적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와 전쟁이고 뭐고 이게 제일 중요하네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실적으로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브로드컴이 1분기 실적 시즌에 마지막 문입니다. 마지막 문? 예, 마지막 막타예요. 아, 예. 네네네, 그쵸. 거의 끝물에. 예. 네.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실적 시즌 내내 덮어놨었던 매크로를 다시 꺼내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브로드컴이 하필 막타라서 이렇게 딱 엮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매크로에 대한 우려와 시장의 오해, 저는 고용이라는 게 이제 다음 달에 보면은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보기까지의 시장의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고 당장 우리에게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일정은 실적 발표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재료가 아니라 CPI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주에. 네, 이번 주 수요일에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네. CPI가 과연 우리 기대대로, 우리 희망대로 낮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기대치는 한 4% 맞아요. 이렇게 이상인데 네. 그러니까 요것만 그러니까 사실 높은 거잖아요. 네, 4% 높아요. 대도. 네. 근데 어쨌든 기대치 그 예상치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뭐 네네. 이렇게 지금 시장 기대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한데 일단 그 CPI나 PPI를 무시할 수 있었던 건 실적 시즌 안에 있었던 기간에는 야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돈을 잘 CPI가 버는데. 중요해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그걸 아, 누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공백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발표되는 4%의 CPI를 과연 시장이 어떤 내러티브로 이걸 누를 수 있을까? 예, 그게 지금은 애매한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번 주에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BOJ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맞아요. BOJ는 네. 금리를 인상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리스크 중에 하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 예, 이 얘기를 또 시장은 걱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말에 FOMC가 옵니다. 네. 예, 거기서 이제 연준은 점도표를 발표할 건데 아무리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니즈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 예. 근데 그 6월의 점도표에서 만약에 실제로 금리 인상에 점을 찍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걸 또 시장은 부담으로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지금은 실적보다 매크로가 우선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6월의 긴장 상태는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크로적으로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네. 또다시 실적 시즌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또 네. 시계추는 중심추는 매크로에서 실적으로 갔다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될 가능성. 근데 지금은 어쨌든 매크로 쪽에 좀 불이 들어왔다. 네. 네. 그래서 그 실적의 첫 스타트가
아마 마이크론이 마이크론, 되겠죠. 그쵸. 예, 마이크론이 6월 말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거고 7월부터는 또다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리스크 오늘 나온 기사들도 보니까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크고 작은 맞아요.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이러면 안 된다. 아. 예. 음.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니즈는 확실히 이 전쟁을 좀 더 빨리 끝내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예. 한참 전부터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 뭐가 안 나오죠. 안 결론이. 되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7월 즈음에는 아. 만들어 놓지 않을까요? 음. 예.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FOMC. 네. FOMC가 우리가 지금은 좀 긴장하는 재료로 보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를 과연 연준이 올해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올해는 좀 두고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네네. 네. 한 30%? 지금은 네, 이제 네, 프라이싱을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케빈 워시가 들어온 이유가 네. 그 오해들을 씻어주라고 트럼프가 임명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인하를 해도 되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인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인상까지 좀 안 가게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은 네. 지금 이미 인상 쪽에 좀 프라이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공포를 갖고 있으니까 동결의 신호만 줘도 그렇죠. 환호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다 해결되는 기간 동안에 한 2주가 남았죠. 예, 2주 동안에 우리는 뭐 이렇게 등락을 좀 파고를 좀 겪을 수밖에 없고, 예, 뭐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이제 전쟁이 갑자기 이제 잘 되면은, 예, 그러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기간 조정을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오해를 한 번 더 씻어줄 수 있으니까 다시 시장이 자신감을 조금씩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들이 다시 시장에 주도를 하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케빈 워시의 첫 번째 FOMC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런 분석도 많더라고요.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견례? 아, 첫인사? 첫 인사? 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나 이 사람의 뷰가 어떤지. 왜냐면 진짜 목소리로 좀 길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 사람 그런 거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요. 소통도 좀 줄인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점도표도 좀 이제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 다 하죠. 예. 뭐 그 연준 인사들 시장하고 너무 인터뷰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고, 예. 그래서 좀 궁금하기는 한데 조금 그런 긴장도도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이 처음이라는 네, 그에 대한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워낙에 지금 연준 인사들이 뭐 그냥 매일 약간 마치 자기들 순번 돌리듯이 계속 발언을 해요. 이거 인상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유가가 너무 부담스럽다. 물가가 우려된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 고용 한번 딱 뽑힌 거에 그거에 진짜 금리 인상 하나 보다.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건데 근데 저는 그 오해를 씻는 게 워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왜 저는 워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지금 미국이 여기서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를 가져갔을 때 네.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라는 뉘앙스가 생기면서 시장이 좀 건강하게 좀 쏠렸던 것들이 풀리고 이렇게 돼야 저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좀 더 멀리 가기 위한 시장의 어떤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최근에 이제 환율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 100 기준으로 보면 물론 오늘도 뭐 100 한때 넘어가기도 했고 달러가 강세인 건 맞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건 맞는데 그 폭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에 비해서 원화가 지나치게 약세가 된다. 그것도 맞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물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정부 대책 이런 것들도 나왔고 좀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달러와 우리 원화의 관계?
이게 참 어려워요, 항상. 환율이 사실 예. 질문을 드리면 예. 뭐 질문 드린 제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과도하게 프라이싱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 약세 쪽으로. 예, 원화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의 모든 환율을 통틀어서 거의 마지막에 있을 정도의 약세가 될 이유가 저는 명확하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펀더멘털 쪽으로. 근데 어찌 됐든 하반기에는 조금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미리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원화가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저는 굳이 하나만 꼽자면 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네. 미국 증시를 봐도 반도체에서 계속 뽑아내잖아요, 수급을. 그렇죠. 계속 팔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게 결국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ATM이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로 여기 쌓아놨던 것들을 계속 뽑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약세를 더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하드웨어와 반도체가 다시 좋아지고 원상복구가 된다는 가정하에는 저는 환율이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그 강도, 매수 강도가 과연 상반기처럼,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랠리가 과연 상반기처럼 똑같은 상승폭과 상승 탄력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약간 잠재적인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아까 설명으로 좀 돌아가자면 네. 지금 저는 슬슬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꽤나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올해 연초만 해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정말 다 망한다 그랬어요. AI한테 다 잠식당한다. 사스 포칼립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완전히. 근데 네. 그래서 이 IGV라는 ETF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IGV라는 ETF가 그 연초 대비해서 계속 급락 일색을 하다가 4월 초까지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는 연간 기준으로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6월 들어와서. 예. 이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었다는 건 뭐 물론 어떤 대체제 역할을 하기도 했을 거고 많이 빠졌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 배경은 저는 AI 에이전트를 좀 들고 싶고요. 뭐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괜찮아요. 해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네. 아까 알파벳과 메타가 그렇게까지 증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보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왜 자신감이 있느냐?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서 그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계속 인프라 투자만 해야 되는 기업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에이전트라는 걸 활용해서 사실 이 에이전트가 처음에 그 오픈클로가 탄생하고 나서 그랬을 때는 이 뭔가 그냥 개발자들이 약간 야생에서 만들어낸 그런 오픈소스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의 기반한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세트로 파는 거죠. 요걸 사면 여러분들이 제미나이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의 플랫폼을 합쳐서 이렇게 좀 더 쓸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연장선에서 메타는 최근에 기업들에게 AI를 판매하거든요. 네네. 예, 기업들도 사실 니즈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 그 완전한 그 범용성 있는 오픈형 AI를 쓰기에는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업은 또 기업 간의 어떤 경쟁도 있을 거고 어떤 보안적인 그렇죠.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말이 엔터프라이즈 AI, 네. 기업형 AI라든지 뭐 온프레미스 AI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빗 AI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챗GPT, 클로드 이런 것만 보고 있었다가 점점 뭔가 좀 자체적이고 좀 규모가 작은 온디바이스로도 갈 거고요. 연결돼서 그런 쪽으로 점점 가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구글 이런 얘기만 하다가 네네. 왜 미국 증시에서 델, 마벨 뭐 그쵸.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건 되게 규모가 작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렇지만 왕년의 네. 그런 기업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죠. 예.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그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돈 벌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 원래 상반기에 하드웨어와 반도체만 좋았던 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냥 그걸 무조건 해야죠. 네. 수익률을 따라가려면. 이거 지수. 말고 네. 돈 버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시장에. 이 높은 금리와 이 높은 유가에서 소프트웨어는 돈을 계속 쓰기만 하죠. AI 시대는 왔는데 뭐 부담스러운 건 많은데 결국 돈 버는 쪽은 이쪽이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과도한 쏠림이 나온 거고 그걸 우리가 상반기 내내 인정했던 건데 하반기부터는 어쩌면 그 흐름이 상반기만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일단 그 달러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연장선에서 AI 하드웨어 섹터가 상반기처럼 그렇게까지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계속 가져가야 되는 섹터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게 아까 제가 부패라고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뭔가 또 새로운 맛집이 조금씩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장에서. 네, 예. 네. 그런 변화들이 미국장에서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을 지나고 나서 올라가는 섹터가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마이크론과 뭐 브로드컴이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고 계시겠지만 네네. 근데 그게 강도를 이제 다른 섹터랑 나눠 먹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장이 다시금 최고점을 향해 간다 만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는지를 볼 때 미세하게 지금 네. 어떤 방향성이나 색깔의 변화가 좀 네.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번 네. 실적 시즌에서도 사실 소프트웨어들이 증명을 또 못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 또 하드웨어네 하면서 3분기까지도 계속 하드웨어 중심의 장이 가겠죠. 근데 그 변곡점이 하반기 안에는 조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은근히 미국장에서는 사실 피지컬 AI 같은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로봇. 예. 네. 로봇 기업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네. 좀 많고 미국에는 사실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테슬라.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워낙에 또 하는 일도 네, 많고 네. 스페이스X 뭐 상장 그렇죠. 문제도 있고 막 그래서 얘기가 잘 안 나는데 슬슬 이제 젠슨 학 CEO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젠슨 학 CEO가 이번에 그 컴퓨텍스에서 했던 얘기가 정말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인류는 지금 완벽하게 에이전트 AI 시대에 들어왔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AI, 그다음 피지컬 AI로 가는 과정을 젠슨 왕이 그려놓고 그걸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에이전트 AI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선언한 건 전 이제부터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겠다라는 뜻도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계속 미래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뭔가 가야 할 섹터가 점점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는 그런 네. 구간이 어쩌면 하반기에는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뷰이시니까 그죠? 네네. 의견이 그리고 미국 시장을 매일 이렇게 아주 심도 깊게 쫓아가고 저희한테 전해주시는 이제 큐레이터님이시니까 저는 일견 굉장히 설득력이 이제 있는데 하드웨어가 근데 좀 덜 간다. 소프트웨어가 조금 만약에 실적만 조금 증명해 준다면 이게 바뀔 수 있다. 색깔이 이런 얘기가 근데 국내 시장은 하드웨어가 미국 시장이 계속 뭐 마이크론이나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좀 가줘야 우리도 좋을 텐데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서 네. 이걸 좀 연결지어 보면 우리도 좀 방향성을 달리 해봐야 된다 이런 말로 좀 연결이 될까요? 그게 네. 상반기에 계속 어떻게 보면 어. 저는 시장 전체의 어떤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중심이고 반도체 중심인 게 너무 그렇죠. 글로벌 증시에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로 그냥 점철된 나라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론도 가다가 이쯤이면 이제 좀 정체하고 뭐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 미국인들 입장에서 밤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막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그 다음날 또 받아줘야 되고 계속 상승과 상승의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던 건데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는 네, 국내 증시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너무 반도체 일변도로 올라갈 때는 미국에는 반도체 말고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탄력이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네. 한국은 그냥 막 쫙쫙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뭐 그 코이나는 맞아요. 큰 손들도 좀 반도체 쪽으로 왔다. 지쳐가지고, 이런 예. 얘기가 맞아요. 얘기가 이제 실제로 제 주변에도 돌았잖아요. 코인이랑 미장만 하는 어. 친구들이 많이 국장을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예, 들어왔고. 예, 그래서 뭐 그 상황이 근데 과연 하반기에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네. 이제 약간 고민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모든 게 뭐 에이전트 AI고 네, 피지컬 네. AI고 다 AI잖아요. 네. AI의 근간은 반도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품고 가야 될 섹터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상반기만큼 이 상반기의 지수가 4천에서 8천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기대하는 거는 조금 욕심일 수 있다. 음. 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낸 우리 모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너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요하죠. 오늘 밤에 네. 열리는 거의 약간 뭐 운명의 막 시간처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뭘 좀 볼까요? 일단 반등을 좀 해주는지. 네, 그렇죠. 네, 네.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스닥 선물은 0.8% 정도의 상승.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지난 금요일에 그 급락에 따른 그 오해들을 좀 씻어내고 조금 반등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앞둔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6월 10일의 CPI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CPI를 고려했을 때 상승의 탄력이 아, 그렇게까지 세지는 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종목 간의 어떤 순환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중심으로 좀 상승, 반등이 좀 나타나는지 그게 이제 내일 국내 증시를 또 가늠할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좀 내일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 하락분을 얼마나 진정시켜 주는지도 그렇죠. 일단은 좀 네.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눴거든요. 네. 매크로에 민감한 시장과 그렇죠. 실적과 EPS, 밸류에이션에 민감한 시장으로 두 개를 나눴는데 네. 지금은 너무 매크로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이 종목이 좋고 이 기업이 잘 나갈 것 같고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매크로가 압박감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경우에는 네. 사실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게 또 많이 올랐잖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이 매크로의 시간을 앞으로 2주 동안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는가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우리가 근데 괜히 올랐나요? 그렇죠. 네, 뭐 예. 실적도 받쳐주고 그렇죠. 그죠? 그동안에 좀 못 올라왔던 부분도 그렇죠. 있었고 예. 글로벌 대비해서 PER 계산에도 그럼요. 여전히 싸고 그래서 지금 네. 사실 바뀐 건 없어요. 뭐 여름 네. 그 여전히 그 타당한 이유는 있었는데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도 앞으로 이럴 수 있다는 가정이지 네. 지금 바뀐 거는 압도적으로 지금 1픽은 반도체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나서 이제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올 실적 시즌을 단기적으로는 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뭐 각자 단기 투자자냐 중장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뭐 갈릴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매크로에 좀 불이 들어온 만큼 네. 이 부분을 당분간은 또 일정도 앞서서 큐레이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서 반등 얼마나 해주는지 지켜보고 오늘 미국 시장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프로TV 큐레이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내 하나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네, 저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뭐 중간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시장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주식의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작년에 비해서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전 국민의 주식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게 저점일까? 고점일까? 뭐 정보는 넘쳐나는데 내 계좌 수익을 왜 극대화시키지 못할까?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증된 연사들의 진짜 투자의 지혜 3프로TV 구독 서비스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실전 매매부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교육 강의, 또 월가의 소식과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요. 코스피를 견인하는 K 반도체 섹터 집중 분석부터 또 시장 판세, 핵심 주도주 발굴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박병창 대표님, 이선엽 대표님, 김장열 센터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 박명석 큐레이터님 이런 강사진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배운 자가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마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구독 서비스 통해서 네, 많은 분들 도움 받아보시고 중심 잡아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네,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물론 시장 급락이 나오면 안 되겠죠. 급등이 나와서 이런 시간이 릴레이 인터뷰 시간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 저는 또 여러분과 장시간 함께 하겠고요. 자, 일단 뒤에 이재규 차장님의 단독 방송까지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클로징 벨 라이브 통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